2차 전지도 미래에 대해서 밝고 반도체도 미래에 대해서 밝지만 2차 전지는 우리가 조금 이제 2025년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반도체는 지금 당장 올해 내년 소위 쇼부를 쳐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대장주로서는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벌써 이제 가을 시작을 알리는 이제 9월도 이제 시작됐는데 9월 시작 예측 과정에서 대외 변수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9월 20일쯤인가요? FOMC 네.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9월을 점검해 보면 네. 이제 찬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아직 찬바람은 안 불어요. 네. 아직 더운데 그래도 이제 9월을 점검해 보자고요. 9월 달에 이제 대외 변수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FOMC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특히 이제 2022년부터 FOMC 회의 결과를 가지고 증시가 이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저는 좀 트라우마라고 표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워낙 이 FOMC 결정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거렸기 때문에 2022년 그 어느 때보다 투자자분들이 FOMC, CPI, PC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새롭게 공부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월가의 예측까지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특정 기자가 얘기한 것이 뭐냐 이런 것까지 이제 봤었는데 올 들어서는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9월 달 FOMC만 집중적으로 본다라면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90% 정도 베팅하는 거죠. 10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조금 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한 5대 5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이제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5대 5 정도로 열어놓은 거고 연준도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이번처럼 PC 지표가 꺾인다라든지 CPI 지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개인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이제 금리 인상은 올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9월만 보면 9월은 평이하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 본다라면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변동성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네. 4%대 초반 4.3까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변동성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두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기준금리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5.5예요. 근데 10년물 국채 수익률 금리가 4.3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실질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더 낮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접하는 것은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회사채가 움직이니까 이것에 지금 이제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금리가 5.5인데 실질금리가 4.3이니까 1%포인트 차이가 벌어졌었던 거죠. 실제로 부담하는 게 낮았는데 근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이제부터 가중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한번 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국채 금리가 4% 넘어갈 때마다 주가를 조정받았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고요. 회색으로 보이는 거고 파란색이 S&P 500입니다. 우리가 2022년 10월 달에 국채 수익률이 4% 넘어간 적이 있고 올해 초 그다음에 지금이죠. 그럴 때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 S&P가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건 바닥권에서 조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2022년 10월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9월 달에 반대 매매 나가고 미국도 상당히 안 좋았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이 4% 넘어가니까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금리와 주가의 연계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 코스피인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그 9월 달에 반대 매매가 워낙 세게 나왔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좀 무시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과 약간의 디커플링이 일어났었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먼저 맞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은 연계성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주가 수익률을 봤을 때는 한 5%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2020년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고 미국도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많이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낮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 눈이 들어왔었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이 숫자가 비슷해 보이지만 숫자가 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이거는 확정금리고요. 이거는 평균 수익률이죠. 그렇죠?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이에요. 평균과 확정이 비슷하다면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될까요? 확정에 베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평균이 주는 긍정적인 의미는 있어요. 주식 투자 누가 5% 보고 하나요? 최소한 20%, 30%, 100% 보고 하기 때문에 나는 100%다라고 해서 베팅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계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금들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평균 수익률과 확정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확정 수익률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급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요소다라는 충분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환율도 1330원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이상으로 뚫고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단순화시켜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1330원에 머무르면 외국인들이 쉽게 못 들어와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매주 보는 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펀드 플로우를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글로벌 펀드 플로우와 국내 펀드 플로우. 제가 이거는 제 차영주 TV에서 매주 이제 알려드리긴 하는데 신흥국 쪽에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곤 있어요. 그렇지만 선진국 쪽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다가 8월 말부터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쪽에도 이제 자금이 좀 들어와요. 그런데 펀드들이 들어온 자금이 왜 중요하냐면 펀드에 자금들이 들어오고 특히 이게 주식형 펀드로 자금들이 들어오면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은 무조건 사야 돼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주식형 펀드는 돈이 들어오면 90% 이상은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고 채권형 펀드는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채권을 사야 돼요. 혼합형은 5대5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 쪽으로 신흥국 쪽으로 펀드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뤄드린 거죠. 지금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저 뭐 중국 펀드 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 돈에 이제 중국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펀드 매니저가 그런 것처럼 미국의 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월가은행 가가지고 펀드를 들었다. 그러면 그 자금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던 중국으로 들어가던 하겠죠. 지금 이제 중국 불안하니까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빠지고 그렇게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무조건 사줘야 되거든요. 그게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환율이 일단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외국인들은 좀 기다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환율이 뒤로 올라가 빠지게 되면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1330원에서 1350원으로 가면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외국인들은 못 들어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1330원에서 13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워낙 강세로 가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은 지금 신흥국 펀드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환율이 지금 1330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그다지 수급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죠. 중국 문제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중국의 이제 비구이위안이라는 부동산 회사가 현재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됐죠. 비구이위안의 지금까지 일지를 보게 된다라면 8월 7일 날 회사채 만기에 이자를 못 갚았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달러화 채권이에요. 달러화 채권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9월 2일 날 만기가 도래한 게 있는데 이건 위안화 채권이에요. 근데 위안화 채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채권자 회의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3년 연장해달라. 그래서 연장이 이제 허가가 난 거예요. 중국은 이게 회사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자를 못 내면 우리나라는 1차 부도가 나고 다음날 돈을 못 갚으면 2차 부도에서 최종 부도 처리가 돼버리거든요. 중국은 30일 유예를 줘요. 그게 이제 9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비구이안 문제, 물론 비구이안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써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자체적인 내용이고 외국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중국 내에서 지금 분위기는 양분된 것 같아요.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고 중국의 어떤 뭐 소식통들이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항상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온도차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현재 중국의 중산층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 집들을 그동안 5채, 6채씩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은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가 없어요. 우린 재산세라는 거 내잖아요. 중국 보유세가 없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저도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는데 재밌는 게 우린 집을 완성하면 이렇게 지금 저희도 이제 이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인테리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잖아요. 네. 중국은 딱 집을 지어서 내가 집을 살 때는 시멘트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입자가 이걸 인테리어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라도 제가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시멘트 상태에 있는 집을 몇 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입자가 들어오면 네가 인테리어하고 들어오라. 그리고 나는 보유세 안 내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요인이 뭐냐면 그동안 집값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네.
그냥 투자로서 놔두는 거예요. 굳이 내가 세를 안 줘도 내가 투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단기적이지는 않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9월달 입장에서 보면 일단 시장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미국 위안이 달러화 채권에 대해서 30일이 이제 도래하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유가죠. 유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공급 사이드냐 수요 사이드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감산에 따른 공급 사이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러시아하고 지금 사우디가 손을 잡고 감산했던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감산에 대해서 유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들이 미국의 재고가 전략 재고가 지금 굉장히 바닥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선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을 잠깐 더 할게요. 왜 이런 걸 더 하냐면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었잖아요. 중간 선거 이전에 미국 달러는 뭐라고 불렀죠? 킹달러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이후에 킹달러는 단어가 사라졌죠. 중간선거 이후에 킹달러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유가가 올라갈 때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의 바닥권에 들어온 거죠. 왜 전략 비축률을 풀었냐라면 미국 소비자들은 기름값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풀었다가 아직 채워넣지 않고 있어요. 내년 11월에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이 있으면 그 사이에 전략 비축률을 채워놨다가 다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리를 내리는 피봇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과거에 미국 대선에 보게 된다면 금리 상승기에는 여당이 졌어요. 금리 하락기에는 여당이 이겼습니다. 11월을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피봇에 대한 미국의 정치 일정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제가 이제 김 작가 TV에서 처음 밝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중요한 포인트로 염두에 두시면 피봇이 단순하게 과거 사례랑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 상반기보단 조금 늦게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피봇이 일어날 가능성도 이것은 다른 일정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그래야 되고 두 번째는 정치 일정까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대선이 몇 월에 있죠? 11월 달에 있습니다. 11월 전에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FOMC가 몇 개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적절한 시점을 봐가지고 그때부터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중간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내년 봄부터 시작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제 대외 변수 갔으면 이제 대내 변수도 봐야 되죠. 9월은 추석도 있는데 대내 변수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거래량이 좀 감소를 했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조금 변동성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이제 8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세 부류로 나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주도주라고 불리우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의 현상이고요. 또 하나는 테마주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 대해서 관망세를 뚜렷하게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크게 러프하게 세 부류로 좀 나눠드리겠는데 8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어요.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어요. 거래량이 많이 감소한 반면에 고객탁금 50조를 유지하고 있고 신용장고도 20조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거래량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관망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8월달 수출 데이터가 엊그제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적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대미 수출이 감소했어요. 특히 승용차에 대한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미국에 대한 조금 요게 이제 지금 2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악재죠. 중국에 대한 것들이 아직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미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원래는 미국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늘어나고 있었죠. 근데 이제 2달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제 큰 포지션이 이제 자동차였다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긴 추석 연휴가 있죠. 긴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가 증권회 다닐 때 추석 때 주식을 팔아서 돈을 빼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없지만 일단 추석 전에 이제 항상 그런 질문이겠죠. 사갖고 넘어가야 돼? 아니면 팔고 넘어가야 돼? 이제 이런 질문이지만 그건 항상 하는 질문이지만 거기에 쉽게 반응하지들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객委託금이 빠져나가는 거 첫 번째. 고객委託금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사려고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안 살 바에는 여긴 이자를 안 주니까 단기간에도 지금 일주일 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놔뒀다가 들어오는 자금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9월 중순부터 되면 이제 추석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좀 들썩들썩하지 않을까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인 추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이 강세장이다라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하겠지만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뜨뜻미지근하다라고 보면 지금 난 당장 내일에 집중해야 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원데이터로 구하지 못해서 약간 흐릿하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쉽게 보시면 이제 막대 그래프들이 다 위에 있어요. 이게 보면 한 달 수익률을 봤을 때 9월 달에는 완연히 떨어지는 게 보이죠. 완연히 떨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과거 이게 1월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1월 효과랑 연말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과거 언제의 데이터인 거죠? 요게 94년서부터 만든 데이터입니다. 요게 S&P는 94년, 코스피는 90년, 코스닥은 96년부터 모아놓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데이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9월 달에는 확연히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좀 쉬어간다. 쉬는 게 꼭 뭐 이유가 있어서 쉬어가는 게 아니라 과거로 봤을 때 9월 달에 좀 쉬어가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십사.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에 상반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2차 전지 이제 섹터는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요즘에 또 새롭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이 투톱의 흐름을 좀 이어갈까요? 예, 저는 뭐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말씀하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보고 장기 투자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톱에 대한 부분들은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근데 2차 전지만 따로 놓고 본다라면 조금 매수세가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변동성이 나타난 것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매수 매도가 이제 부딪히는 힘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올라올 때는 이제 매수 세력이 강했죠. 항상 매도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매수가 조금 주춤하고 여기서 내가 한번 그렇게 된다라면 심리적으로 내가 한번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한 2024년까지는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HSBC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올렸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올해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버가 약 한 20여만 개 정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건 HSBC 기사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내년에는 무려 40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에 대해서 HSBC도 밝혔고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이 엊그제 이제 리포트를 보면 그 이후엔 잘 모르겠다. 우리가 서버라는 것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다.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 재택근무 들어가면서 데이터 서버를 많이 늘리지 않았느냐? 그때 당시에 데이터 서버가 늘어난 이후에 D램 재고가 쌓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어차피 인공지능에 대해서 서버는 내년까지는 늘어나겠지만 그 이후는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 어찌됐든 2024년까지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HSBC도 그렇고 노근창 센터장도 리포트를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떤 수혜를 보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GPU는 뭐냐면 계산하는 반도체예요. 네. GPU는 계산하는 반도체고 HBM은 기억하는 반도체예요. 이게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줘야 돼요. 계산하는 사람 옆에서 너 이거 계산해 이거 계산해라고 하는 기억 장치인 HBM이 있어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억이라는 것은 전원 끄면 사라지는 휘발성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서를 저장하거나 이거는 SSD 같은 그런 저장 장치인데 그거랑 별개로 요게 맞물려야 돼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CPU라는 게 있었죠. CPU는 정확히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와 맞물려야 되는 게 D램이었죠. 이렇게 맞물렸었던 상황이라면 GPU는 정확히 계산하지는 않지만 빠르게 계산해야 되는 거고 빠르게 계산하는 거 옆에서는 고성능으로 알려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HBM이 맞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늘어나는 만큼 이것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강자는 누구죠? 우리나라는 메모리의 강자죠. 메모리의 강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특히 SK하이닉스는 전체 매출 비중의 20%를 2분기 때 넘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HBM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매출 비중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 차트가 삼성전자 주가 차트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견조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면 약간 불안해요, 오히려. 그런 모습, 고점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73,000원에서 하이닉스가 좀 좋고 그러면 후공정은 뭐냐? HBM의 성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후공정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 지금 제가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실리콘 웨이퍼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실리콘 웨이퍼. 여기에 이제 반도체 칩을 넣는 게 이제 전공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칩이 이런 단위로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씩 이제 칩이 쪼개지는 거죠. 이제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 원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거를 이렇게 쌓으면
성능이 확 늘어나겠죠. 그게 이제 후공정단에 있는 거기 때문에 후공정단에 있는 그 기업들이 주가 퍼포먼스들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HBM의 성능을 끌어올리고 더군다나 후공정 업체들의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와꾸가 맞은 거죠.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후공정 업체들이 하이닉스가 2분기 때 물건을 많이 파는 동안 그들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 와꾸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미래에 대해서 밝고 반도체도 미래에 대해서 밝지만 2차 전지는 우리가 조금 이제 2025년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반도체는 지금 당장 올해 내년 소위 쇼부를 쳐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대장주로서는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저는 이제 보셔야 되고 후공정들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으로 연결된다라고 본다라면 쉽게 우리가 이 왕자의 자리를 내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지금 좀 올랐지만 더 좋게 보신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뒷목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디램 재고. 디램 재고. 기존의 디램 재고를 이게 우리가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수출이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8월 15일 날 휴일 날 나온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2분기까지 실적에 나온 것을 보니까 재고가 늘었어요. 재고가 늘고 있으니까 계속 공장을 이제 천천히 돌리고 있는 상태지만 이 천천히 돌린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수출이 좀 덜 늘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면 제가 이제 차용TV에다 이제 자료를 올려놨는데 운전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면 자 이렇게 지금 휴대폰을 만들어 놓으면 삼성전자가 이게 안 팔리면 자기네 돈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금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디램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거죠. 어차피 디램을 만들어야 되고 라인을 멈추지 않는 한 그러면 이 자금에 대한 부담 요거는 그 재무제표상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커피숍에다가 커피를 팔기 위해서 원두를 사다 놔야 되잖아요. 내 돈으로 사다 놓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매입 채물에서 외상으로 사오는 것도 있지만 단순하게 내 돈으로 사오면 근데 커피가 안 팔려. 그럼 내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HBM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건이 잘 팔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나오는 얘기가 그 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과 영업의 비중을 봐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사양 HBM을 지금 삼성전자가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해 승인을 받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 삼성전자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새롭게 내가 편입을 해가지고 이게 수익을 보겠다라면 조금 하이닉스 좀 빠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후공정 쪽인 건가요? 후공정이죠. 지금 이제 대장주가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제 하나마이크론까지 이제 나서오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후공정을 보려면 하이닉스와 이수페타시스를 띄워놓고 그 사이 수많은 후공정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그러면 투자할 때 좀 판단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아직 가격은 아직 반등은 안 하지 않았나요? 반도체 가격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은 HBM에 대한 관심입니다. D램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2022년 말만 하더라도 재고 사이클로 봐가지고 반도체가 반등할 거다라고 했을 땐 D램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GPU가 나오면서 챗GPT가 나오면서 HBM이 이제 떠올랐던 거거든요. 반도체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GPU가 갖고 있는 특징은 병렬로 돼가지고 빠르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확도는 CPU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GPU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갑자기 GPU가 됐느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은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있어야죠. 우리가 알파고가 김 작가님 몇 년 전인지 아십니까?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인공지능 얘기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알파고가 하기 위해서는 그때 바둑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엔 체스를 둔 거고 그 소위 말해서 바둑의 기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점을 어디에다가 이제 둬야 되느냐?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알파고가 10년 동안 왜 그 이후에 진척이 못 됐을까요? 세 번째가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이제 GPU가 나서면서 이 하드웨어까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 거예요.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이미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하드웨어가 되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개막이 됐고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기업들이 해야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역설이라고 좀 표현 드리는데 지금 김 작가님 인공지능이 우리 주위에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생각보다 주변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제가 이게 삼성 휴대폰에도 인공지능 들어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 김 작가님 이렇게 사진을 딱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한 장 찍는 게 아니에요, 얘가. 여기 지금 카메라가 3개가 있잖아요. 이게 서로 하는 역할이 달라요. 딱 찍어서 이 안에 있는 AP가 적절하게 여기 지금 이제 김 작가님하고 요 뒤에 방음판이 검정색인데 같은 검정색이잖아요. 요걸 구분해가지고 저한테 인공지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에도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로봇 같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인공지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쿠팡에다 물건 사면 AI입니다라고 대화 뜨잖아요. AI랑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진짜 뭐 로봇이 대답하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제가 역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게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겠죠.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안 나는데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웃고 있는 건 누구죠? 하드웨어 업체들이죠. 하드웨어. 여기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돈 버는 거야. 니네가 돈 버는지 안 버는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돈을 벌어야 돼라고 보는 옛날에 거거든요. 뭐 금강을 캐는데 이제 뭐 청바지 팔고 그렇죠. 꽃갱이 파는 약간 그런 거죠. 맞습니다. 똑같은 경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역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개념은 저는 하나의 혁명이다라고까지 볼 수 있어요.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도 내년도 좀 주목해야 될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2차 전지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상승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종목, 좀 갈 종목들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있을까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워낙 그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좀 보여왔고 많은 분석들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이 나오는 것들이 반응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최근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그거는 올 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 상태라고 본다라면 어떤 새로운 뉴스가 이것에 불을 붙이기보다는 저는 차트를 봐야 된다. 차트가 유용할 때는 대중적인 주식, 많은 사람들이 보는 주식들은 저는 그 정보가 차트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차트가 조금 별개로 보지만 그래서 결국 차트가 지금 일단은 변동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잦아든 다음에 아무래도 9월 달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물리적으로 한번 탁 흔들어 놓으면 이 파장이 있으니까 그 파장이 이제 잦아드는 게 이제 10월이기 때문에 10월 들어서 방향성을 위로 잡느냐 밑으로 잡느냐라고 보는 건데 제가 나름대로 2차 전지의 기준점으로 보는 건 포스코 인터입니다. 포스코 인터가 고점 대비 하락률이 가장 적어요. 고점을 다 찍고 내려왔는데 고점이라는 것을 장중 고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종가 기준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고점을 뚫어주려고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포스코 인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고점을 뚫어주면 다른 종목들이 따라올 거고 이게 만약 고점을 못 뚫어주면 변동성은 좀 이어질 것이고 제 나름대로 기준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로봇 자율주행도 좀 관심 받고 있는데 9월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있다고요. 예상되는 흐름 어떻게 좀 보시나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 로봇주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면 로봇주들이 올라갈 만한 트리거가 되겠느냐라고 보면 저는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본다라면 로봇주들을 살 수 있는 자금의 포트폴리오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오면 당연히 사야죠. 그럼 뭘 해야죠? 다른 주식을 빼야죠. 다른 주식을 빼고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주식은 수급상 오히려 악재예요. 이게 대여가 들어오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LG엔솔이 시총 2위를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피해를 봤죠? 삼성전자가 피해를 봤죠. LG엔솔이 딱 그 시총 2위짜리가 들어오면 다른 이제 내가 한 20종목 갖고 있으면 20종목을 쫙 줄여야 되는데 엑셀로 쫙 소팅해가지고 몇 주씩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펀드 매니저들 얘기를 보면 귀찮으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LG엔솔을 끼워놨었던 거거든요. 그런 어떤 역설처럼 어쨌든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때까지 로봇주들에 대한 퍼포먼스는 전 있을 것으로 봐요. 삼성이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발표, 포스코가 이제 일부 기업과의 이제 협업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MOU이긴 합니다만 로봇 관련주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 근데 로봇 관련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면 수급 논리로는 제가 조금 전에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로봇이 실적을 내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건 긴 호흡이 필요해요. 이번에 고려야연이 현대차와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협업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계약한 주체가 이제 미국 법인이거든요. 현대차 미국 법인인데 그 미국 법인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사를 갖고 있어요. 로봇 개 만드는 회사. 근데 그 로봇 개 만드는 회사가 아직까지 적자예요. 현대차의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에 있는 그 수많은 기술들이 이제 현대차에 녹아 들어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보고 들어가면은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슈화 될 가능성은 있죠. 이슈의 특징은 뭐냐면 직관적이어야 돼요. 로봇 이해하기 쉽죠. 뭔진 모르지만 그림을 일단 그려지죠. 사람처럼 나오는 로봇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가 초전도체 뭔진 모르지만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슈가 갖고 있는 로봇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는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9월 달에 특별히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이슈 몰이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지 이제 9월 중순 이후에 20일 이후에 바로 추석 연휴와 이어지기 때문에 급 식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들 염두에 두시고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이 갑자기 이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과 이것도 연계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제가 이제 차영주 TV에 이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인공지능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료용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용 인공지능 중에 오해가 뭐냐면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기계 앞에 서가지고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라고 하면 얘가 대답을 못해요. 뭐냐면 내가 펫 사진을 찍거나 MRI를 찍으면 사진이 나오잖아요. 사진 판독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데이터는 사진이에요. 사진을 그동안 찍어놓은 수만 장을 얘가 보면 눈을 딱 보면 얘가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자율주행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기존의 자율주행 초창기 때는 차 앞에 센서를 달았어요. 지금 이제 제 차도 주차할 때 뭐 띠띠띠띠띠 울리는 그 센서를 다는데 이 센서는 물체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사람이 지나가도 띠띠띠띠 그래요. 횡단보도에서. 그런데 그것을 자율주행에 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딱 가는데 이게 사람이냐 돌이냐 나무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피해야 되느냐 만약 위급 시에는 받아야 되느냐라는 결정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진으로 보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면 사람이다, 고양이다, 나무다 이 판도까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그럼 뭐가 되겠죠? 눈인 카메라가 들어가야죠. 그런 등식으로 보게 된다면 카메라에 대한 관심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 레벨 3 상태에서 레벨 4, 레벨 5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들리다 보면 자율주행차가 멈춰가지고 뭐 앰뷸런스가 가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봐요. 하나의 과정이고 그런 것들도 이제 미국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걸 감안하고 감수하고 그 데이터들을 좀 모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축적되는 과정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레벨 3 정도까지는 레벨 3는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그냥 쭉 차가 가면 그냥 내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이제 전방 주신해야 돼요. 그게 가는 거고 우리나라 80km까지 지금 이제 현대차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른 나라 자동차들은 60km인데 요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법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일부 업체는 뭐 100km 넘는 것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80km까지 허용을 했고 다른 나라는 60km까지 허용을 한 거고 요건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현대차가 이제 그런 포문을 열므로써 올 연말에 이제 상용화시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 레벨 3까지는 좀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레벨 4부터 좀 어려워요. 레벨 5가 완전 자율주행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레벨 4부터는 이제 보험 문제도 있고 책임 소재 문제가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가 전방을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보험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레벨 4부터는 보험 이슈가 발생하고 레벨 5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 당연히 사람이겠지만. 당연히 사람이지만 뭔가 약간 찝찝함은 있네요. 근데 이걸 좀 더 진행시키면 한 사람과 5사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 약간 그렇죠? 저스티스, 정의라고 무엇인가. 정의라고 무엇인가 있죠. 한 사람과 5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뭐 어쨌든 거기까지는 뭐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거고. 레벨 3 단계에서까지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 기대감. 요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의 분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명동 나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요즘에 제가 마포구 공동역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데, 네. 원래는 외국인 분들 보려면 이제 뭐 중국 분들은 명동 가면 소리 그렇죠. 많이 들리고, 그 다음에 이태원에 옛날에 많이 가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많이 들리는데, 사실 마포 공동역은 사실 막 외국인들이 막 많이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 근처 산책을 하면 중국말 들리고, 일본말 들리고, 미국말 들리고, 영어가 들리고, 막 유럽말.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우리나라 참 지구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진짜. 여기가 또 핫플레이스인 게 뭐냐면 공항철도가 다니잖아요. 아, 그쵸. 공항철도가 홍대 가깝고. 맞아.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또 몇 호텔들 있고, 네. 좀 저렴한 호텔들 있고, 핫플레이스예요. 정말 여기 상당히 좀 좋은데, 저도 이제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는데, 광화문에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이 비즈니스냐 놀러 왔냐라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옷차림에서 보이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동남아 분들도 많아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과거보다 동남아 분들이 많아졌고. 진짜 많아졌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자, 단체 관광객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좀 따져봅시다. 보통 이제 김 작가님도 이제 가족분들하고 이제 여행 갈 때도 단체로 이제 가는 것도 하나의 여행이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보내주는 단체 여행도 있어요. 그게 더 대박인 거예요. 어차피 내 돈 내고 여행을 가면 단체로 가든 개인으로 가든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여행을 포상 휴가를 간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비행기 값하고 호텔비는 기본적으로 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돈 안 들이고 가면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죠. 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쓰는 돈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그 대표적으로 보내주는 게 뭐죠?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 그다음에 아메리필드란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데서 포상 휴가를 막 보내주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뭐 아메이 할 때 전 세계를 띄운다면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포상 받아갖고 돈도 두둑하니까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종별로 차별화 봐야 되는데 LCC는 못 올랐어요. LCC는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단체로 오면 LCC한테 할인을 요구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전 세계 띄워야 되는데 우리 300명 보낼 거야. 너네 비행기 입찰할게. 그러면 중국 남방항공하고 우리나라 LCC랑 같이 입찰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인이 들어가죠. 그래서 LCC가 지금 이제 좀 상대적으로 못 가는 거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들은 이제 단체 관광객이 있을 때 깃발 들고 카지노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 카지노가 오히려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강원랜드는 이제 내국이니까 빠지고, 그래서 파라다이스하고 GKL, 그다음에 이제 롯데관광개발 이제 제주도에 특화돼 있으니까 제주도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그제 신한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입장객은 아직 2019년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2019년과 비교해야 되겠죠. 코로나 전과. 근데 베팅액은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인당 베팅액이 좀 늘어났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제주도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자가 필요 없으니까. 비자가 면제되다 보니까 제주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단체로, 보통 단체로 갑자기 우리 회사에서 포상휴가 간다 300명이다 그러는데 한국 들어가는데 비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신청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주도로 그냥 팍 꽂아버리면 되죠. 비자 신청 안 해도 되니까.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서울을 구경하고 싶던 제주도를 구경하고 싶던 상관없이 보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주가 퍼포먼스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올랐고, 그게 이제 9월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 나온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나면 10월 달에 2차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카지노라든지 화장품 데이터가 올라오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셨다가 오히려 조금 많이 밀렸다 싶으면 조금 모아가는 거고, 10월을 대비하는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관련된 얘기해 주셔서 10월 달 되면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되잖아요. 올해 한국 기업들 3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EPS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낮다 보니까 조금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실적이 가장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터 쪽들이 가장 좀 높은 거고, 몇몇 업종들이 조금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들은 있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3월 이후부터 이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9월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9월 투자 전략은 우리가 이제 9월 달에는 매매가 쉽지 않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좀 쉬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좀 마음 먹고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23년 상반기가 워낙 뜨거웠었기 때문에 쉬어줄 때도 됐어요. 쉬어주는 게, 우리가 설악산 대청봉 올라갈 때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면 중간에 탈진해서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쉴 때다. 쉴 때 나도 좀 쉬자. 내가 여기서 무리해가지고 그동안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더 크게 다치는 게 상반기 때는 못 먹었으니까 지금 주가 조정받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난 먹어야지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그게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차분히 보셔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노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는 좀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유망 있게 보는 것은 소비 섹터. 소비 섹터 이제 우리가 뭐 라면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엔터 쪽들. 저는 엔터 쪽들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몇몇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속 가수들에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퍼포먼스가 나올 걸 보고 방산 같은 경우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현대 로템 그 리포트가 엊그제 나왔는데 이제부터 수출이다라는 거예요. 올해 이제 폴란드에 이제 그 전차가 18대 나가야 되는데 지금 12대 나왔거든요. 내년에 40대. 내후년에 50대 나가야 돼요. 58대인가?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나가면서 쌓이고 있는 거죠. 수주잔고 막대하고요. 특히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하철 수주잔고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면 그동안 우리 잊고 있었던 방사능도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도 저는 어차피 IRA법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에서 풍력 업체가 조금 트릭을 보이면서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그들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아가면 좀 좋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근데 테마주는 이제 좀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초전도체하고 양자 이후에 조금 테마라고 붙어도 이틀 이상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를 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쉬어갈 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9월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이제 정리해 주셨으면 이제 4분기랑 내년까지 봤을 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좀 코스피랑 코스닥은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그때까지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사야 할 주식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2023년을 예상할 때 많은 증권사들이 상저 하고를 예상했어요. 그렇죠. 근데 상고가 됐죠. 상고가 됐죠. 어쨌든 이제 갑자기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퍼포먼스를 잘 못 맞추죠.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뭐 어차피 예측이라는 거지만. 근데 그들이 이제 하고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고는 이제 높을 거죠. 하고를 외친 상황이 이제 도래했다는 거죠. 상저는 못 맞췄지만 하고가 이제 오는 것을 맞추냐 못 맞추냐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죠. 하고를 외친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이제 턴할 가능성에 대해서 두는 거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한국은행이 1.4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상반기 성적표는 0.6이었어요. 그러면 하반기 때 0.8이 돼야 1.4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경기가 좀 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출도 현재 지금 나름대로 적자를 축소시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키높이기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최근에 화학과 철강들이 좀 올라가는 이유가 중국과 관련해서 연계를 하지만 저는 중국과 연계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힘으로 조금 연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가줘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직까지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조금 대외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신은 못 가져요. 그래서 저는 3, 4분기 때까지 지금과 유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그나마 제가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강력한 중국 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쓸 수 있는 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꿔놓은 글로벌 소비주들. 글로벌 소비주들 같은 이제 라면 같은 경우 지금 김 작가님도 요 방송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옆에서 라면 끓이고 있으면 못 참죠. 지금 이제 거의 점심시간 다 됐는데. 라면 너무 맛있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약간 출출할 때 그 냄새, 먹는 것보다 그 냄새가. 근데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불닭볶음면 시리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25개요. 그리고 뒤에 여성분들 그거 있잖아요. 신상은 무조건 먹어봐야 된다. 그냥 신라면 하나 파는 것보다 불닭볶음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이게 더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색조 화장품.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여성들 립스틱 색깔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칼라를 해외에서 우리만큼 디테일하게 못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이제 색조가 규모는 작지만 그들의 이익단이 높은 게 그 K 컬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반도체. 반도체가 내년까지는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때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좀 여전히 좀 세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또 요즘에 소장이 유튜브 채널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소장이 유튜브 채널 소개 한 번만 해주시고 가신다면. 예, 제 차영주 TV가 이제 개설된 지 뭐 한 1년 남짓 됐는데 그동안 뭐 제가 책을 쓴다 뭐 이러면서 조금 뭐 집중하지는 못했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7월 말부터 라이브 방송 저녁 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와 공부와 관련된 영상들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의 모토는 같이 공부하자라는 모토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거 없이 공부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8월 달에 3차례 토요일 날 온라인 재무제표 강의를 했어요. 9월 달에도 온라인 재무제표 강의를 2번 할 거고요. 계속해서 주말에는 특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라이브 방송하고 매일 저녁 때 그날 당일 나온 리포트들, 그다음에 시장 이런 거 해석해 드리니까 그러니까 3박자예요. 매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 그다음에 주말 특강, 그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 차영주 TV 오셔서 뭐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는 김작가 TV에서 얻으시고 차영주 TV는 서브 채널로 놔두시면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인사이트 좀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차영주 소장님 영상 구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